7장 4절 특이값 분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5장에서 n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을 우리가 대각화시키는 문제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배웠을 때 이 행렬 A가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가정하고 이 행렬 A에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를 열로 배열해서 만든 행렬을 P라 했을 때 이 P를 왼쪽에다는 P의 인버스를 오른쪽에다 P를 곱해서 이걸 계산하면 주대각선 성분이 행렬 A의 고유값들로 배열되는 대각행렬이 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 방정식을 다시 변형해서 표시한다면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죠. 왼쪽에다 P, 오른쪽에다 P 인버스를 곱하면 A는 이퀄 P, D, P 인버스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7장 1절을 공부하면서 행렬 A가 대칭행렬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행렬은 항상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앞에 5장에서 배웠던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5장은 항상 이렇게 대각화되는 것이 아니었었죠. 고유 벡터의 개수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하지만 7장 1절에서 배웠던 행렬 A가 대체 행렬이면 언제나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정사각 행렬이라 할지라도 대체 행렬을 다루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언제나 대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렬을 항상 이와 비슷하게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때 이 P는 대각화 단원에서 배웠던 P하고는 달라요. 같은 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P는 직교행렬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렬 A가 대칭 행렬이고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하는 고유 벡터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P는 고유 벡터들을 열로 배열해서 만든 것은 맞는데요. 얘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각각의 열 벡터가 위에 거는 수직이란 보장이 없지만 얘는 반드시 수직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각의 열 벡터가 단위 벡터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P의 모양은 단위 벡터라는 것 그리고 열 벡터끼리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행렬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행렬을 우리는 직교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직교행렬의 정확한 수학적 정의의 뜻은 P의 인버스가 P의 트랜스포즈와 같은 행렬을 말하는데요. 각각의 열 벡터가 단위 벡터이고 수직이면 그 조건을 당연히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직교행렬이 됩니다. 직교행렬은 인버스하고 트랜스포즈가 같은 행렬인데요. 보다시피 대각화를 시킬 때 인버스를 곱해야 되는데 역행렬을 곱하는 것보다는 전치를 곱하는 것이 훨씬 더 셈이 빠르다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 A가 대칭 행렬이라면 셈에도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전히 얘를 계산해 보면 주대각선 성분이 대각선 성분이 고유값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각행렬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똑같이 식을 변형해 볼까요? 왼쪽에다 P, 오른쪽에다 P 트랜스포즈를 곱해버리면은 PD, P 트랜스포즈 이와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행렬 A가 대칭 행렬이라면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얘는 항상 분해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얘가 대칭 행렬이면 언제나 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자, 이런 분해를 고유값을 이용해서 분해했다는 뜻에서 이런 분해를 우리는 고유값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약자로 아이젠밸류 디컴포지션이라 해서 EVD라고 표시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특이값 분해는 곧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싱귤러 밸류드 디컴포지션이라 해서 특이값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EVD, SVD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행렬 A를 고유값 분해를 하게 될 때 이 행렬이 반드시 대칭 행렬이었어야 되는데요. 대칭 행렬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사각 행렬이면서 주대각선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대칭 행렬이 아니었을 경우에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행렬이라면은 과연 이와 비슷한 형태로 분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학습 목표예요. 이 특이값 분해 SVD는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행렬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분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SVD 즉 특이값 분해를 이해하려면 특이값이란 용어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특이값이란 용어는 먼저 예제 1번을 하나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특이값이란 용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은 보다시피 행렬 A가 정사각 행렬도 아니고
대칭 행렬도 아닌 행렬입니다.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행렬이 주어져 있는데 이 선형 변화는 그림과 같이 R3의 단위 구면을 R2의 한 타원으로 전사사상 전부 다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을 좀 살펴본다면 이렇게 구면이 있어요.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구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평면 위의 점으로 대응시키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타원 형태로 대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위 구면을 x의 노미 1이라는 얘기는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이 구면이 이 크기가 1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이 타원으로 전사됐을 때 AX의 놈이 최대가 될 때 단위 벡터와 그때의 크기를 구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통해서 본다면 이 단위 구면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단위 구면이니까 X의 놈이 1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 행렬 A가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행렬이었는데 이 구의 표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AX를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AX가 최대가 되는 것. 그림을 살아보면 AX가 최대라는 얘기는 곧 뭘 뜻하는지 배우겠습니다만, 자, 이 그림에서 본다면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값을 구하는 얘기예요. 최대 크기 값.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자는 얘기고요. 또 그때 단위 벡터는 어떤 벡터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식을 약간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AX의 놈이 얘가 최대가 되길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가 최대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X의 놈의 제곱이 최대가 된다는 말과 동치입니다. 자, 이제 AX의 놈의 제곱이 최대라는 말과 동치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AX의 놈의 제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놈의 제곱은 자기 자신끼리 내적과 같죠? 그래서 AX와 AX의 내적과 같고요. 각각의 열벡터들의 내적은 행렬 내적으로서 자, 이렇게 트랜스포즈 행렬과 행렬끼리 내적 계산할 때 자, 이거 열벡터의 내적은 이게 어짜 모양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를 썼잖아요. 앞에 6장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행렬 내적, 저 앞에서도 공부했었네요. 자, 이제 우리는 행렬 내적을 우리가 이 레이의 선형대 수학 저 처음 공부할 때부터 우리가 파트 1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AX의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계산되고요. A하고 X가 각각의 행렬입니다. 얘네들이 행렬이니까 그러면 행렬의 곱에 관한 트랜스포즈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트랜스포즈가 되죠. X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고 AX 이렇게 됐습니다.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X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A의 트랜스포즈 A 그리고 X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A의 트랜스포즈 A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A의 트랜스포즈 A는 자, 이 행렬 전체에다 트랜스포즈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곱에 관한 트랜스포즈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는 자기 자신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이 말은 곧 모양을 잘 살펴볼까요? 이 행렬에다 전체를 시켰는데 자기 자신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곧 주어진 행렬이 대칭 행렬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A의 트랜스포즈 A는 대칭 행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AX의 놈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AX의 놈의 제곱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AX의 놈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AX의 놈의 제곱이 바로 이런 모양인데 여기가 지금 대칭 행렬이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대칭 행렬이고 얘가 대칭 행렬이 된다는 얘기는 이 모양을 우리가 앞에 7장 2절에서 배웠던 자, 대칭 행렬의 왼쪽에다 X 트랜스포즈 오른쪽에다 X를 했으니까 이 모양 자체는 2차 형식이잖아요. 모양 자체가 앞에 7장 2절에서 배웠던 2차 형식의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AX의 놈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곧 2차 형식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X가 최대가 되는 것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X의 놈이 최대가 되는 것은 조건이 있었죠. AX의 놈이 최대가 되는 것은 X의 놈이 1이 되는 경우에서 다루자는 얘기였잖아요. 여기다 좀 더 쓸게요. X의 놈이 1일 때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X의 놈이 1이 될 때 2차 형식이 최대된다는 것을 구하는 것과 동치잖아요. 이 말은 곧
우리 앞에서 했었던 바로 앞절 7장 3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 행렬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 중에 최대가 되는 값을 최대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제한 조건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 고유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때 X벡터를 구하는 것은 고유값에 대하는 고유벡터의 단위 벡터를 만들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단위 벡터 X는 일단 고유값을 먼저 구하고 고유값이 구해지면 그로 인해서 대응하는 단위 벡터를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AX의 놈이 최대가 되는 그 최대의 크기 값은 바로 고유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됩니다는 뜻이에요. 그거의 크기를 구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면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을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X는 바로 고유값에 대하는 단위 고유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A 트랜스포즈 A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서 그 행렬의 고유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 트랜스포즈 A를 구하려고 합니다. A의 트랜스포즈는 자, 이제 4, 11, 14 그리고 8, 7, 마이너스 2 4, 11, 14 8, 7, 마이너스인데요. 자, 이 행렬이 3x2, 2x3니까 전체 곱을 다 계산하면 3x3 매트릭스로 나옵니다. 행렬 계산하죠. 4, 4, 16, 8, 8, 64니까 8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렬 계산하니까 44, 7, 8, 56이 되니까는 이거 100이 나오는군요. 자, 그 다음에 행렬 계산하니까 14 곱하기 4, 56에다 2, 8에 16이 하니까 40이 나옵니다. 자, 이제 A 트랜스포즈 A가 대체 행렬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주대각선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100, 여기도 그러면 40이에요. 또한 행렬 계산하니까 121에 77, 49라니까 170이군요. 그 다음에 또 행렬 계산합니다. 14에다 11을 하니까 154에다가 행렬이죠. 27이 14를 빼는 거니까 140이 나옵니다. 여기가 140이니까 여기도 140이 되겠네요. 또한 행렬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면 14 곱하기 14에다가 4를 더하니까는 20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A 트랜스포즈 A가 보다시피 주대각선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대체 행렬이 됐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 A 마이너스 람다 I 이퀄 0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 마이너스 람다, 170 마이너스 람다, 200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100, 그리고 40, 그리고 100, 140, 그리고 40, 그리고 140이었었죠.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요. 자, 이거 그냥 직접 다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워낙 수가 다 크니까 그냥 계산 결과만 쓸게요. 자, 큰 거부터 해서 번호를 붙여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계산하면 책의 결과를 그냥 활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계산하면 첫 번째 제일 큰 고유값은 360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고유값은 90이 나오고요. 세 번째 고유값이 있는데 그 값은 0이 나옵니다.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람다1, 람다2, 람다3가 각각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AX의 놈이 최대가 되는 걸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AX의 놈이 최대가 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AX의 놈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2차 의식이 나온 거고, 2차 의식의 최대는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기 제곱이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의 최대일 때 이게 최대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왔을 때 A 트랜스포즈의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했을 때 여기 보면 그게 360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 계산한 거냐면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이에요.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은 얘를 계산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얘를 계산했을 때 최대값이 360이라는 얘기니까 AX의 놈의 최대라는 값은 최대 크기 값은 루트를 씌워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거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AX의 놈의 최대값은 이거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360입니다. 자, 이제 루트 360이니까는 얘네들은 6 루트 1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6, 36 곱하기 10이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AX의 놈의 최대값을 구하시라 했다면 이제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왜냐면 이건 AX의 놈의 제곱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단위 벡터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단위 벡터는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한 다음에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서 그리고 난 뒤에 단위 벡터화 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람다 대신에 360을 또 대입을 해요. 그건 이제 생략할게요. 그건 계산 과정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다 360을 다 대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A 트랜스포즈 A 마이너스 360I 그리고 X 이퀄 0을 만족하는 0이 하는 해를 구해요. 그렇게 하면은 벡터 구해지고 그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는 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 벡터까지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보다시피 AX의 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의 양의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절의 제목이 특이값 분해거든요. 특이값이라는 용어를 약속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특이값을 약속하기 전에 이 그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장 큰 고유값이 얼마라는 얘기냐면은 루트 360이니까 6 루트 10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길게 늘린 부분의 값은 이 벡터 방향으로 갈 때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늘어난 크기는 6 루트 10만큼 늘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예제 2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특이값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정의한 다음에 예제 2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n 행렬의 특이값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한번 정의를 이건 특이값에 대한 정의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라 n/n 매트릭스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A 트랜스포즈 A가 대체 행렬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됐죠? 그리고 대체 행렬은 항상 우리 앞에서 7장 1절에서 배웠습니다. 대체 행렬은 언제나 직교대역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직교대역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대체 행렬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들을 열로별에서 만든 이 벡터를 V1부터 Vn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단위 벡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규란 말은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말하죠. 정규 직교 기저가 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n/n 매트릭스인데 지금 여기가 열의 개수가 n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열의 개수가 n개니까 얘네들 모두는 다 이 고유 벡터들은 Rn 벡터들의 기저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람다1부터 람다n은 이 고유 벡터에 대응하는 고유값들이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고유값들이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우리는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을 각각 람다1부터 람다n이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이값을 정의할 때요. 우리는 제곱을 해볼 겁니다. 조금 아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제곱을 계산하는데요. 자, 복수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뭘 해보려고 하냐면은 자, AV의 놈의 제곱을 계산하는데 이 AV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은 V1부터 Vn이 자, A 트랜스포즈 A 고유 벡터들로 구성되는 정규 직교 기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VI의 놈의 제곱을 계산해 볼 거예요. AVI의 놈의 제곱, 여기 이 안에 있는 어떤 I는 여기에서 1부터 N 사이에 있는 어떤 적당한 첨자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AVI의 놈의 제곱을 계산하면 앞서 여기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사용했었죠. 자, 놈의 제곱은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내적의 정의로부터 앞에 있는 이 벡터에 트랜스포즈 시키고 뒤에 있는 거랑 행렬 곱을 계산하죠. 자, 이제 얘네들 열 벡터니까
열벡터예요. 행렬이거든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VI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A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A, VI가 됐죠. 자, 이건 다시 한번 행렬의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다시 한번 정돈하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조금 아까 유도했던 것과 같은 모양이에요. 자, 이제 AVI의 놈의 제곱은 보다시피 얘가 지금 대치 행렬이었었잖아요. A 트랜스포즈 A는 대치 행렬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을 이렇게 람다로 표시했었으니까 A 트랜스포즈 A 고유값이 람다였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I라는 이 VI라는 것은 람다 I에 대한 고유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VI의 트랜스포즈 여기다 람다 I V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죠. 자, 이제 바깥으로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VI의 트랜스포즈 VI와 같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VI가 단위 벡터예요. 정규라는 말을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끼리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기 자신끼리의 놈의 제곱이라서 이거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람다 I만 남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AVI의 놈의 제곱은 람다 I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놈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0보다 크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쭉 계산해 봤을 때 A 트랜스포즈 A의 보세요. 여기 보다시피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은 항상 음이 아닌 실수예요.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이 항상 음이 아닌 실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이 아닌 실수이고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놨죠. 그럼 모든 실수는 언제나 그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크기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크기 순서로 다시 재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1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편의상 람다2 그 다음이고 람다3 이렇게 크기 순서로 쭉 배열해도 얘들이 항상 음은 아니니까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들이 있었잖아요. 람다1부터 람다1을 자 이제 다시 재배열해서 그냥 편의상 람다1이 제일 큰 값이었다고 생각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크기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도 음은 아니니까 항상 0보다 크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특이값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값은 이 고유값들의 양의 제곱근을 우리는 특이값이라 정의합니다. 즉 이제 시그마 1을 루트 람다 1으로 정의하고 시그마 2는 루트 람다 2로 정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할 것이고 이들을 모두 이 시그마로 표시되는 얘네들을 우리는 특이값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귤러 밸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이값이라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특이값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책에 서술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의 제곱근, 이 람다1부터 람다1은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이었는데 그들의 양의 제곱근을 각각 우리가 주어진 행렬 A의 특이값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라는 고유의 기호를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특이값들, 얘네들은 곧 뭘 나타낼까 하고 봤더니 조금 아까 예제 1번을 통해서 해봤었죠. 이제 AX의 놈의 크기값이 곧 아까 여기다 루트 360을 계산했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얘네들이 바로 여기 루트 AXI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V1, AV2, AV3 쭉 가서 AVN의 크기가 각각 시그마1, 시그마2 쭉 가서 시그마 n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행렬 A의 특이값들은 주어진 AV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앞에 그림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렬에 자, 이 단위 구면을 사상시키는 이 행렬, 이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특이값을 구했다는 얘기는 특이값 중에서 가장 큰 특이값을 구했다는 얘기는 변화가 가장 큰 값을 계산했습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변화가 가장 크게, 가장 많이 늘린 부분을 찾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특이값들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에서 A의 특이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고유값을 구했었잖아요. 360하고 그 다음에 또 90이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놓은 것이 곧 예제 2번에서의 A의 특이값이에요. 그래서 특이값 시그마1 제일 큰 것은 루트 360, 그 다음 것은 루트 90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 것은 루트 0이니까 0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특이값이란 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 그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통해서 살펴봤던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단위 구면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사상화시킬 때 바로 이 행렬 A의 특이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보다시피 람다1이었었는데요. 람다1의 루트 시어는 시그마1이었는데 시그마1이 앞에서 루트 360이었잖아요. 6루트 10이었었는데 이게 이만큼 늘어난 길이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18,6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늘어난 점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우린 여기에서 얘가 바로 이 람다1이 나오게 되는 대응하는 단위 벡터이거든요. 그걸 V1이라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래서 V1 벡터를 우리 앞에 예제 1번에서 안 구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이 강의를 들으세요. 이제 행렬 A에다가 V1을 곱해보세요. 행렬 A에다가 V1이라는 이 단위 벡터를 계산하면은 그게 곧 정확하게 여기 18, 6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 벡터의 좌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의 크기가 정말로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AV1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AV1의 크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시그마1. 시그마1은 바로 앞에 했었던 것처럼 이게 제일 큰 고유값의 루트를 씌운 것을 말하거든요. 이 특이값이라 불려지는 거 정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에요. 자, 얘는 3, 6, 18이니까 6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 6의 제곱이 공통하니까 루트 바깥으로 묶어내면 제곱과 루트로 벗겨내니까 6루트 3, 3은 9 더하기 1이 되니까 6루트 10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정확하게 시그마1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단위 벡터를 계산하면 좌표까지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싶을 텐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성질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제약 조건이 있을 때의 그 최대 최소 문제를 다룰 때 제일 큰 고유값을 뺀 나머지 고유값들은 두 번째 고유값들의 크기는 바로 이 항상 수직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고요.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벡터를 표시해 볼까요? 서로 수직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요 크기가 바로 두 번째 특이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요 3,-9는 또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하면은 바로 두 번째 특이값에 대한 단위 고유 벡터를 V2로 놨을 때 이들을 직접 또 계산하면 그 점의 좌표가 3,-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크기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시그마2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A, V2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루트 각각의 성분의 제곱이죠.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9의 제곱인데요. 자, 이들을 다시 한번 보면 3의 제곱 더하기 9는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 쓰면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네들 3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3, 1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그래서 3루트 10이 같이 됐고, 얘는 아까 시그마2가 루트 90이었었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루트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V2의 놈의 값이 바로 두 번째 특이값, 첫 번째 특이값은 제일 크게 변화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값은 바로 서로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의 그 다음에 크기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수직이란 것도 앞절에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이값들의 의미가 각각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단위 벡터를 계산 안 했습니다만 단위 벡터를 직접 계산해 보면 그 가장 많이 늘어난 점의 좌표까지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리는 요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특이값 분해를 하는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정리는 아닌데요.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V1부터 Vn을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들로 구성된 Rn의 정규 직교 기저인 동시에 그에 대응되는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들이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제일 큰 게 람다1, 제일 작은 게 람다 n과 같이 정렬되어 있더라 하고요. 행렬 A가 R계에 0이 아닌 특이값들을 갖는다라고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특이값은 루트를 씌운 값이 0이 아닌 게 R계는 있었다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이 중간중간에 0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들은 앞서 증명을 했었습니다만 음이 아닌 실수값이니까요. 음수가 나올 리는 없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는 것은 얘네들이 서로 직교한다라는 거 보여야 되고, 그리고 기저가 되는 것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랭크가 R이라는 것도 보여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요. 먼저 직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교부터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이 서로 직교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I하고 J가 서로 같지 않다라 보겠습니다. 여기서 I하고 J는 1부터 N 사이에 있는 이미 어떤 자연수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AV1, AV2 쭉 가서 AVR 이들이 서로 직교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AVI하고 AVJ의 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적이 0이라면 직교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열벡터들의 내적을 계산한 것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앞에 거는 트랜스포즈, 뒤에 거는 AVJ와 같이 되고요. 둘 다 행렬이에요. 곱에 관한 트랜스포즈는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VI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AVJ가 됐고요.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VI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 A, 그리고 VJ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들이 각각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본다면 얘는 이 행렬의 고유값이 이거죠. 고유벡터 VJ니까 람다 J라 보면 되겠네요. VI의 트랜스포즈 람다 J, VJ와 같이 되고요. 벡터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J 그리고 VI의 트랜스포즈 VJ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이건 또 뭘 나타내는가 하고 봤더니 람다 J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VI 내적 VJ예요. 그런데 VI하고 VJ가 이미 얘네들은요 A 트랜스포즈의 고유 벡터들로 구성되는 직교하는 기저예요. 더군다나 단위 벡터라고 이미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V1부터 Vn이 서로 직교하는 상태에서 우리 확인해 보니까 이 직교란 얘기는 I하고 J가 서로 달랐을 때 직교한다는 얘기니까 이거 0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0 곱하기 람다 J니까 0, 결과적으로 AVI와 AVJ의 내적도 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들도 서로 수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AVI와 AVJ는 서로 직교합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세 가지였었는데 그 중에서 직교라는 것을 증명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I하고 J가 서로 다른 걸로 얘기했었으니까 AV1, AV2 그래서 여기 일단 AVN까지 하겠습니다. AVN은 일단은 직교집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기절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교집합입니다. 자, 이제 얘네들이 직교집합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앞에서 AVI의 놈의 값은 자, 얘네들은 특이값 시그마 I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A가 R계에 0이 아닌 특이값을 가져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그럼 이 I는 기껏해야 R계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I는 기껏해야 R을 넘지 못합니다. 이해됐죠? AVI의 놈의 값이 앞서 다뤘던 것처럼 특이값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R계에 0이 아닌 특이값을 갖는다는 말로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얘네들은 R계는 AV1, AV2, AVR은 이들 모두는 다 독립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이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크기 순서로 나열한 거에 루트를 씌워놨으니까 서로 다른 고유값들을 갖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형태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서로 독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독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얘네들은 독립이면서 얘네들은 잘 보세요. A라는 행렬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컬럼 A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얘는 열 공간을 말하잖아요.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원소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컬럼 스페이스의 원소가 되고 더군다나 이제 기저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기저가 되려면은요, 얘네들이 기저가 되려면 이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임의 벡터는 이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돼줘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컬럼 스페이스 A 안에 속하는 임의 벡터를 Y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Y가 이 안에 다 속할까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Y는 equal A, X. 이때 X는 여기 보다시피 N개의 벡터들 있죠. N개의 벡터들에 의해서 표시되는 C1, 그리고 V1, C2, V2. 자, 얘네들은 보다시피 Rn의 정규 기저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임의 벡터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그럼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당연히 얘가 표시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Cn에 V1부터 Vn이라고 썼으니까 Vn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제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로부터 스칼라 바깥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AV1, C2, AV2 이렇게 됩니다. Cn, AVn이 같이 되는데 요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얘네들은 이제 직교집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R계에 0이 아닌 특이값들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보면 AV1 플러스 C2 AV2 그 다음에 쭉 가서 CR AVR.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CR 플러스 1 그 다음부터는 0 계속 0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결과적으로 R계의 특이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 말은 곧 이 0은 더하나만 하니까 여기 CR 플러스 1 곱하기 0 플러스 CR 플러스 2 곱하기 0 쭉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0이에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은 곧 이들의 1차 결합으로 얘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집합 안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V1, AV2 그리고 AVR들로 생성되는 집합 안의 원소예요. 그러면 얘네들로 생성됐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이 원래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원소였고 그 컬럼 스페이스 안에 원소를 아무나 하나 뽑아도 이들의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네들이 더군다나 직교하는 집합이고 서로 독립이라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직교기저가 되는 게 맞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직교기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보다시피 랭크는 R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랭크는 R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특이값 분해를 하기 전 단계까지 우리는 그냥 용어를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성질을 하나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학습했던 것은 결국 이제 특이값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봤다면 이제 이런 특이값들을 이용해서 앞에서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행렬을 어떻게 해서 분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